뉴욕 증시는 다우가 0.2% 하락하는 등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진한 서비스업 지표와 화이자의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이 부담을 줬습니다. 달러화 반등으로 유가와 금속 가격이 하락한 점도 상품주를 압박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악재로 평균 0.5%씩 밀리는 등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부실 문제로 은행주가 부진했고 달러화가 반등세로 전환하며 상품주에도 역시 부담을 줬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석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큰 폭 증가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0.3% 밀려 배럴당 76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바구니 체감 지표인 생활 물가가 지난 1월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금융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수준인 4%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1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결국 사흘 만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럽도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말았는데요. 실적과 지표에 모두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ISM 서비스업 지수 가 기대치에 좀 미흡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화이자죠. 제약업체인데 실적 전망치가 역시나 좋지 못했던 것이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또한 달러화가 반등하면서 상품주가 모멘텀을 잃어버린 것도 부담이었는데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정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잘 가나 싶더니 간밤에 다시 하락해버렸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엇갈린 지표 발표 때문에 일단 시장의 투심이 조금 약화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도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투심을 좀 많이 잃었는데요. 어제 간밤에 또 민주당 상원 민주당 모임에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일단 의료보험 개혁안 발표 나오면서 헬스케어주들이 약간 좀 부진을 나타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또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 방안도 이제 다시 또 마련하면서 아마 은행주들도 약간 한 폭이 좀 이렇게 꺾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서 시장이 좀 투심이 조금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달러도 반등을 나타내면서 상품주라든지 그런 주들의 좀 부진이 나타내면서 지표가 약간 좀 이렇게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좀 마감했는데요. 일단 다우 차트 보시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지켜보면요. 네. 한 이틀 연속으로 이제 다우 지수 자체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전날에 대한 상승폭을 일단은 소위 말해서 까먹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네.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일단은 좀 많이 투심 자체가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이렇게 악화된다든지 그런 모멘텀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요. 일단은 그 전일에 대한 그 상승세는 그대로 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혼조로 좀 마감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아직은 좀 많이 좀 위축돼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지만 최근에 그 이틀 동안의 상승세로 나타냈을 때는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은 60일선을 아직 회복하는 거에는 좀 많이 좀 미흡했지만은 아무래도 그 밑에 있으면서도 한 이틀간의 그 상승폭에 대한 그 기대 심리는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그런 그 기술적으로 패턴을 좀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좀 간망세로 나타낼 게 일단 5일날 발표될 고용지표.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가장 크게 지금 이제 이슈로 나타내는 게 고용지표의 개선에 지금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 고용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른 그 간망세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거래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고용지표가 향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라든지 그런 증시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 방향성을 잡아갈 때 아마 이제 지표라든지 아마 다우지수 차트도 어느 정도 좀 힘을 발휘하든지 위로든지 아래든지 변동성에 힘을 좀 발휘하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간밤에 지표가 좀 혼조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는 서비스업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ISM 서비스업 지수, 그러니까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월요일 날 발표됐었죠. 1월 네. 제조업 지수는 5년 5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었는데 좀 네. 대조적으로 좀 안 좋게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서비스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전망치 한 50일 정도로 일단 경기 확장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네. 시장이 그 예상치와는 좀 부합하지 못하게 한 50.5 정도로 약간 예상치를 좀 미흡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시에 좀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서비스 경기 같은 경우 일단 석 달 만에 일단 확장세로 다시는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 좀 미흡했던 게 어제 투심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네. 그런 우려가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석 달 만에 일단 확장세가 나타났던 게 최근에 서비스 말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최근에 떨어지고 많이 나타났던 게 최근에 경기 회복이 좀 나타나면서 제조업 부분에서 일단 수출도 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산업 쪽으로 좀 이게 많이 여파가 나타나면서 그 ISM
ISM 서비스 지표도 어느 정도 개선세를 좀 나타났던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준비했던 차트를 한번 이제 보시기 전에 일단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경제의 거의 한 90% 정도 달하는 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이 서비스업 부분에서 일단 서비스업 부분을 좀 많이 박업을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경기가 어느 정도 확장세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준비했던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짚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도 일단은 2008년 5월 이후에는 지금 이제 최고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리먼 사태 이후부터 이제 그 급격하게 고용이 좀 악화되면서 서비스업 쪽에서 좀 많이 그 지표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꾸준하게 좀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약간 좀 혼조를 좀 보이는 경향인데요. 일단 이게 뭐 미국 경기의 90% 정도 차지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고용 인력들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고용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한 그런 확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아마 서비스 지표의 개선세가 그렇게 좀 뚜렷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뭐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58을 넘었었죠? 예. 근데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고용 지표하고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 쪽 그 개선세가 꾸준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이 워낙에 그 빈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는 또 서비스업 지표 쪽에도 고용도 많이 일어나고 서비스업 지표 쪽에도 지수도 좀 많이 확장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뭐 어제 예상치는 좀 부합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그 3개월 만에 확장세로 나타냈던 게 향후에 아무래도 이거 고용 지표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많은 좀 영향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아마 고용이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실업률 자체는 그렇게 좀 좋게 안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좋은 그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지표를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경제 회복세를 아직까지는 이런 서비스업, 그러니까 비제조업 부분이 아니라 제조업 부분이 좀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관련 지표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서비스업 지수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는 다시금 고용 지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고용 관련 지표가 뉴욕 증시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좀 엇갈렸다면서요? 하나는 네, 좋게 맞습니다. 나오고 하나는 별로 안 좋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좀 먼저 안 좋은 것부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안 좋은 게 좀 약간 약한 비중인데요. 일단 1월 기업 감원 발표가 한 7만 1,482명 정도 나타났습니다. 일단 작년 7월 이후부터 첫 전월 대비 좀 증가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뭐 이게 월 순위로 따져버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미국 고용 지표 중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보고서 중에서도 큰 이슈를 좀 차지할 만한 게 어제 발표했던 그 ADP 취업자 변동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일단 예상치가 한 3만 명 정도 이제 감소할 것이라고, 쉽게 말해서 3만 명의 그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치를 좀 밑도는 그런 감원 규모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민간부문 고용이 한 2만 2천 명 정도 감소하면서 일단 예상치를 하했던 게 어느 정도 이거 고용 지표의 안정을 찾지 않냐. 물론 아직은 좀 마이너스세, 아직은 감원이 좀 많은 게 그렇게 좀 부담은 되는데요. 일단 예상치를 좀 많이 하했던 게 어느 정도 어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2008년 이래로 가장 최저치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그 준비했던 차트를 보시면서 아마 보시는 게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ADP 민간 고용 부분도 이제 한 2년 내에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이때 감원 규모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직은 뭐 감원이 많이 줄어들고 이게 오히려 정원으로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아직 개선세는 그래도 좀 보면 꾸준하게 좀 나타나는 게 아무래도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최근에 그 제조업 경기가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 고용 규모가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많이 개선됐다는 게 좀 많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감원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든데요. 일단은 5일날 주말에 일단 발표될 고용지표 발표가 이제 향후 증시에 어떻게 지금 이제 증시를 이끌어갈 건지, 아니면 향후에 일단 뭐 이렇게 취업자 변동수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 그런 게 아무래도 고용지표 발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한 10% 정도 투자지수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실업률을 이제 그 배제하고 이렇게 취업자 변동수라든지 아니면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증시도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을 어느 정도 고용 지표가 최근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그리고 실업률 발표를 이틀 앞두고 고용 지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혼조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싶은 1월 민간 부문 고용 감소폭은 예상 외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그래도 조금 호재성 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 시즌이니만큼 실적 또한 뉴욕 증시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제약업체 대장주라 할 수 있는 화이자의 실적이 나온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또 건보개혁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헬스케어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헬스케어주가 좀 부진하면서 일단 화이자도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이렇게 맞물려 같은 그런 좀 모습 보였는데요. 네. 일단 화이자 순이익이 이제 전년비 대비해서 한 188% 정도 일단 증가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에 워낙 그 순이익 전망치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순이익 전망치가 그렇게 큰 폭의 증가세는 나타냈지만 전년비 대해서는 그렇게 큰 폭의 증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이 안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그 이익 전망치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미흡했던 게 아무래도 어제 그 화이자의 그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거기다가 올해 이익 전망치 자체도 굉장히 좀 이렇게 부진하게 좀 나타나면서 화이자 주가가 한 3%대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어제 뭐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증시를 좀 이끌어내지 않나 그런 모습 보이고요. 이에 맞물려가지고 이제 헬스케어주들도 이제 많이 좀 부진이 나타냈는데 일단 뭐 화이자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면서 부진 나타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 때문에 헬스케어주들이 일단은 좀 많이 부진을 나타냈던 게 어제 그 의료 분야 쪽 그 관련주들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발표됐던 것 중 하나 또 물류 관련된 시스템 중에 라이더 시스템 일단 순이익이 한 23% 정도 감소하면서 어제 뭐 증시도 좀 약간 엇갈렸는데요. 일단 올해 이익 전망치 자체도 굉장히 좀 이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에서 좀 많이 악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이체뱅크라든지 베리사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자체를 최근에 매수해서 이제 중립으로 한 번에 이렇게 바꿔버리면서 아무래도 주가도 어느 정도 좀 급락 패턴을 좀 이어갔던 게 어제 그 실적 전망을 발표했던 기업들 좀 특징이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실적이 좋게 나와서 아주 주가의 움직임도 좋았던 그런 종목들도 몇몇 있는데 맥도날드는 또 투자 의견 상향 얘기가 들려왔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징적으로 또 주가가 좀 많이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두 종목이 한 보였는데요. 일단 뭐 다른 시장 전망치보다는 이제 뭐 통신 장비 업체인 에크미팩시 한 4분기 순이익이 한 2배 정도 급증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그 최근에 그 순이익도 급증했지만 올해 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일단 나타나면서 시장이 한 20% 이상 넘게 급등하는 그런 패턴 보였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매각 관련 이제 이슈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홈 다이어그노스틱스가 한 90% 정도 폭등했는데요. 일단 당뇨병 관련 그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일단 일본의 의료기기 업체인 니토로에 일단 매각된다는 소식에 한 90% 정도 급등하면서 뭐 이 부분은 뭐 순이익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시장 M&A 이슈가 좀 굉장히 좀 컸던 그런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다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맥도날드가 일단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강력 매수 투자 의견이 나타나면서 일단 맥도날드는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면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좋아했던 종목이 아닌데요. 최근에 네. 어떻게 좀 커브를 이렇게 좀 강세로 나타냈던 게 좀 특징적인 어제 아마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1월 비농업부문 고용 그리고 실업률 발표 D-이틀째 고용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밤에도 역시나 주간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발표될 게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일단 시장의 그 예상치 한 45만 5천 건 정도로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좀 이렇게 특징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 12월 공장제 주문 자체도 약간 전월비 대비해서 약간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남아 있는데 실적 발표 기업 중에 이제 주요 기업이 한 3개 정도 남겨 있는데 일단 예상치가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일단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그 IT 주들 강세를 나타내면서 IT 수요 회복에 따라서 일단 좀 주가가 좀 순이익이 좀 전망치 좀 상향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마스터카드 실적도 최근에 유통주들 경기 회복의 기대감 때문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이렇게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좀 아는 무디스 코퍼레이션도 일단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실적은 전월비 대비해서 일단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엇갈리는데 뭐 어디에서는 좀 이렇게 좋게 나온다 그러고 또 어디에서 좀 많이 하락한다고 나오는데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 좀 이렇게 믿을만한 그런 그 레포트를 보면 일단은 그 무디스 코퍼레이션도 실적이 전월비 대해서는 좀 이렇게 소폭
좀 상승하는 그런 것으로 일단 잡혀 있습니다. 네. 자, 사흘 만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하락해 버렸습니다. 다우의 기준으로 말이죠. 사실 그 전체적인 3대 지수로 보면은 혼조로 끝이 났었는데 나스닥이 0.04% 정도 아주 소폭 상승했을 뿐 S&P 500과 다우는 조금 밀리는 모습 속에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유럽도 나흘 만에 하락해 버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유럽도 어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 실적에 대한 악재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리스라든지 스웨덴, 그다음에 포르투갈 등의 주요 그 국가들에 대한 그 재정 부실 우려감 때문에 은행들도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은 은행주들이 좀 이렇게 급락 패턴을 나타내면서 유럽 증시를 좀 이렇게 안 좋게 좀 이끌어갔는데요. 일단 기업 실적 면으로 따져버리면 세계 2위 가전업체입니다. 일렉트로룩스가 일단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미흡하면서 한 13% 정도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가져가면서 유럽 증시가 좀 이렇게 하락 압박을 좀 받았었고요. 그에 앞서서 제일 최근 들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리스와 그다음에 스웨덴, 포르투갈 같은 이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재정 부실 우려감이 이제 주요 은행주들을 하락하면서 하락의 낙폭을 좀 키우면서 이제 유럽 그 주요 증시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락으로 좀 몰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뉴욕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헬스케어주의 움직임이 좋지 못했는데 유럽 쪽에 속한 스위스 제약사죠. 로슈도 역시나 실적이 좀 좋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EU에서요. 그리스 재정 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승인을 내렸다는 간밤에 또 소식이 있던데 대신 조건이 좀 달렸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ECU에서 이제 그 그리스 쪽으로 일단 재정 적자를 감축할 수 있는 그 감축안을 이제 발표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네. 그리스에서 이제 감축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씨 같은 경우 어제 공공 지출을 좀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 개혁 조치를 좀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그 그리스가 이제 제출한 그 감축안이 일단은 실현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하에 일단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아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패턴을 이어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리스가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게 향후에 한 4년 동안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의 한 3% 정도 이내로 축소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전월비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그 GDP가 한 13% 정도 네, 냈기 그렇죠. 때문에 10%를 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거의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근데 재정 적자 상태가 거의 뭐 국가 파산 상태랑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아무래도 가장 큰 뭐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유럽 그 이씨 입장에서는 일단 그리스 자체가 한 그 정부가 일단 파산한 것 자체를 거의 뭐 파산한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좀 내몰기도 좀 쉽지 않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국가 간의 금융의 거래라든지 아무래도 그 채권 채무 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엇갈려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씨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 감축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승인을 했는데요. 그 승인했던 모습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로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 쪽으로 좀 많이 이끌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유럽 쪽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말이죠. 그리스의 재정 적자 감축안을 승인한 것. 이것이 유럽의 어떤 그리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부분을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좀 낮춰줄 수 있는, 우려를 좀 잦아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일단은 쉽게 말해서 유럽 중앙은행 자체가 그리스 자기 그 유럽 연합에 대한 그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신용 보강을 하겠다는 뜻이죠. 네. 일단 유럽 보니까 일단 그리스가 재정 적자가 터지니까 이제 그리스가 터지니까 일단 스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국가가 좀 많이 안 좋게 나오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그 연합적인 일단 은행이죠. 그 유럽 중앙은행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신용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그리스 자체를 하나 막지를 못하면 다른 은행들도 계속 이렇게 다른 국가들도 어느 정도 재정 압박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그 유럽 중앙은행이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리스가 굉장히 좀 많이 악화가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 그리스에 대한 불을 좀 끄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져버리면 금융 상품으로 따져보면 신용 보강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리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카바는 해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금융 지원을 크게 해준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리스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용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이렇게 많이 좀 완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그리스가 제출했던 그 재정 적자폭 그 축소안 자체가 만약 향후 이제 한 달이라든지 두 달, 적게 해서 한 분기 내에서 만약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폭의 좀 이렇게 안 좋은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이라고 좀 예상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모든 글로벌적인 그 국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초강대적인 그런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향후 추이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오히려 호재일 수 있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달러화가 반등을 했는데 때문에 이틀 연속 모멘텀이 됐었던 상품주 쪽 분위기가 안 좋아요. 금값, 유가 모두 떨어졌다면서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달러가 반등되면서 일단 유가라든지 아니면 상품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뭐 유가부터 한번 가보시면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주간 원유 재고 보고가 발표됐습니다. 지난주 원유 재고가 한 230만 배럴 정도 오히려 예상보다 증가했다는 그 큰 폭으로 아마 유가에도 좀 많이 악영을 끼쳤는데요. 일단 시장의 전망치는 한 100만 배럴 정도 감소를 할 것이라고 좀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로 230만 배럴 증가하면서 오히려 국제 유가 한 0.34%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물론 달러가 반등했던 그런 영향도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 76.98달러 정도 일단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달러가 반등하면 그대로 이제 반대되는 그런 그 상품이 있죠. 금이죠, 금. 금값 같은 경우는 0.5% 정도 바로 하락을 하면서 한 온스당 1,112달러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 구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이례적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 한 79.43 정도로 좀 이렇게 많이 강세를 좀 나타냈던 게 어제 상품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끝나긴 했지만 나스닥이 거의 밀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뉴욕 증시 전체는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유럽 증시도 나흘 만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 어제 그 반등세를 또 이어갈 수 있을런지 다시 한번 고꾸라질런지 모르겠는데 보다 자세한 우리 증시 전망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1600선 회복해서 1615포인트까지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사준 역할도 있지만 미국발 훈풍도 있었는데 미국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연초 이제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로 좀 즐거웠었는데 지난달 말부터 연일 조정 국면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4일 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5.6% 급락해서 충격에서 아직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반등은 했지만 이제 당분간 시장이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해외발 악재가 쉴 새 없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주가 반등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에는 뭐 중국의 모기지 금리 인상과 호주의 금리 동결 소식 이런 것들이 지수 반등에 또 발목을 잡았었죠. 하루하루 반등이 나오지만 당분간 약세 흐름과 함께 이제 박스권 지수를 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 시점에서 이제 가장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가 어제도 1600 이제 다시 살아나는 데는 성공을 하였지만 1600 밑을 다시 돌거나 이제 1500선까지 이탈되는 거, 그 정도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양호한 경기 그리고 지금의 꾸준한 기업이 개선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기 때문에 어제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아직 그러나 121선 이평선을 하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방심할 수 없는 상태고요. 지난 11월 말에 두바이 사태 때도 121선을 한번 이탈해서 151선 이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줬는데 지금도 어제 종가로는 151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더 밑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는 좀 시장의 심리 상태가 가장 큰 여건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1640선까지는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격적 대응보다는 좀 방어적 대응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최근 낙폭이 커지면서 반발 매수 심리는 확산되고 있지만 시장의 주체 세력,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시장에 이끌 만한 힘이 없어진 게 가장 큰 공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월 들어서 이제 발표되는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는 다소나마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요. 해외발 악재가 무엇이 또 나올까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120의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증시가 앞으로 발표될 경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면서 어떻게 이제 심리가 살아나는지 그렇게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간밤에 ISM 서비스업 지수는 또 좋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하루하루 등락을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 코스피 오늘 또 그렇다면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는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120일 이평은 회복이 안 됐고 그냥 마디 지수는 1600 정도만 넘긴 상황인데 글쎄요, 오늘 같은 날 또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보면 좋을런지요. 예, 어제도 다우지수가 이제 혼주세로 마감은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미증시가 이틀간 이제 좀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12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증시가 이 미증시를 좀 같이 따라갈 영향이 지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지표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이 호전이 되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다시 확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달라진 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제 지금 악재들이 더 크고 어떤 호재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은 좀 방심하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리스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지금 보면은 국내 증시에서 특별한 수급 주체가 없다 보니까 지난주 하락 이후 선물 매매에 따른 프로그램 물량에 따라 증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본격적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돌아와야만 하겠는데요. 그 외국인들의 연초에 공격적 매수 방향이 소극적으로 바뀌었고 특히 선물 매매로 프로그램 물량을 건드리면서 증시 변동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 하락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때 1월 22일 외국인 선물이 2주 넘게 던졌는데 지금 이 포지션이 하방 포지션보다는 그 이후의 선물을 계속 하루하루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계속 다시 매수세를 좀 많이 돌아섰고요. 거의 어제까지 1조 가까이 다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서는 큰 추가 하락보다는 조금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변동성 박스권 상속에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 개선이 분명 경기 지표 결과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요. 어제 말씀 잘 하셨는데 서비스업 경기 지표가 안 좋게는 나왔지만 그 예상보다 안 좋았을 뿐이지 전월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이런 굵직한 경기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경기 흐름의 방향성이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이를 통해서 신중한 시장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 무엇보다 미국 쪽에서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나오는 고용 관련 지표가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매일매일 하나씩 엣지 종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더 좋은 비존이라고 좀 생소한 종목일 수 있겠는데요. 동사는 이제 더 좋은 비존, 더 좋은 디지털웨어, 더 좋은 다스 이런 세 개 회사가 합병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기업의 회계 프로그램 개발과 중견기업의 ERP 솔루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업체인데요. 기존 사업이 이제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꾸준한 실적을 내면서도 정부 정책에 의한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IFRS 국제회계 기준 이런 도입이 의무화됨으로써 관련 소프트 시장에서 큰 경쟁 우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곧 금융권 ERP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실적이 매출액 1,100억, 영업이익 35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 1,500억, 영업이익 600억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어서 관심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3사가 합병되면서 주가는 이제 재평가 국면을 들어서면서 저점을 점점 낮추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월 말에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눌림목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기술적 조정 국면으로 좀 보시면서 13,500원에서 14,000원대 이 가격대를 매수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단기 매물이 많이 쌓인 만큼 전고점 근방이 17,000원 이 정도를 목표가를 두시고 상승을 이제 힘을 비축했었던
11,700원대 이 정도를 이제 순저가를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은 좀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하청 장비업체인 미국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가 6년 동안이나 하이닉스로 삼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더기 유출한 사실이 어제 적발됐습니다. 이번 기술 유출로 피해액이 수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민사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하이닉스 매각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도요타 순환시대죠. 도요타 자동차의 간판 하이브리드카인 프리우스마저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리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속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짧은 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군요. 가스와 전기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제 유가 수준보다 낮게 관리를 해왔던 가스와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어제 정부가 녹색위에서 발표한 내용 자세히 정리해보죠. 우리 정부가 미국식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 대형화 그리고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는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한 건데요. 이유가 정확히 뭔지도 들어보죠. 오늘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이 외국계 하청업체를 통해서 하이닉스 등 다른 경쟁업체 6년 동안이나 유출된 사실이 적발됐는데 외국계까지도 유출이 지금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그 삼성전자의 하청을 받고 있는 미국계 반도체 장비업체인데요. 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 즉 AMK사가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반도체 제작 기술과 영업 비밀을 경쟁사인 하이닉스 측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어제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업체 AMK 부사장과 또 기술 유출을 의뢰했던 하이닉스 반도체 임원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이번에 유출된 기술에는 80나노급 이하 D램과 또 70나노급 이하의 낸드 플래시 공정 등의 기술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기술을 이전할 때도 정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국가 핵심 기술만 4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20나노급 플래시 메모리 공정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은 기술 유출을 주도한 이 하청업체의 부사장은 직원들과 공모해서 지난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제작 공정 등을 담은 삼성의 핵심 기술 95건을 빼돌려서 이 가운데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 직원들은 제작 장비 설치와 또 관리를 위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던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지금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네. 다만 이제 후발주자와 기술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발생하는 간접적 피해 규모까지 따지면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유출된 기술이 하이닉스뿐 아니라 외국계 그 반도체 제조사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피해와 파장은 앞으로 더 확산될 전망이고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민사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이닉스는 기술 유출이 오히려 그런 적 없고 오히려 우리 기술도 이제 유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두 기업 간의 어떤 법적 공방도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기술 유출이라고 하면 그 범죄 자체가 어떤 기업 내부인의 어떤 소행이었을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하청업체를 통해서 유출이 됐다는 점에서 좀 신종 범죄인 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분야 자체도 사실 자동차나 조선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 경쟁력이 있다라고 알려진 IT의 어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은 그 삼성전자의 기술을 유출한 이 장비업체 직원들은 이 반도체 생산 공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비밀 문서를 몰래 갖고 나오거나 또는 이제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구두로 정보를 캐는 방법으로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반도체 회사들은 경쟁사에 대해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쟁사가 상대방의 비밀을 직접 취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요. 네. 이번에는 그
이제 반면에 그 반도체 그 협력 관계에 있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 보안의 허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셈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아울러 이제 국내 기술 유출 범죄가 그동안에 이제 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고도 했던 자동차나 뭐 전자,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그동안에는 집중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는 진짜 국가의 그 핵심 중에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까지 확산됐다는 점에서 이 기술 유출에 대한 경계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에 따르면은 첨단 분야 기술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사례가 2004년 165건에서 지난 2008년에는 270건, 작년에는 1월에서 7월까지만 148건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그리고 경찰 등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서 기술 유출 사범 적발에 국가적으로 힘을 쏟아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밤사이 들어온 뉴스 보니까요. EU 유럽연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가격 담합한 업체에 대해서 곧 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래저래 좀 악재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 자동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것을 보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판 하이브리드 카로 알려진 신형 프리우스마저 지금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리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교통성이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서 이 프리우스의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고요. 현지 언론에서도 이 프리우스의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신형 프리우스 소유자들이 저속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짧은 시간 동안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지금 잇따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불만 민원이 미국에서는 100여 건, 일본에서도 14건이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도요타 측은 이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들이 울퉁불퉁한 길이나 또 저속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밝혀는 왔지만 아직은 조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리콜이 필요한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도요타는 현재 미국 등지의 캠리와 코롤라 등 주력 차종에 대해서 리콜과 생산,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장의 주력 차종인 프리우스에서마저 지금 브레이크 결함이 확인될 경우 도요타의 적잖은 타격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한편 이 같은 도요타 악재 속에서 그동안 사실상 이 고착돼 있었던 글로벌 자동차의 시장 지배 구조가 크게 지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 1월 북미 시장 점유율에서 GM과 포드가 각각 20.9%와 16.6%로 1, 2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그동안 쭉 이제 1위를 고수해왔던 도요타는 지금 만년 3위이던 포드에도 밀려서 14.1%로 점유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GM과 포드는 이 도요타 고객이 자사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000의 리베이트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겠다면서 노골적인 고객 뺏기에도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미국의 자동차 점유율이 GM과 포드만 나가 있지만요. 이렇게 도요타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크게 1월 달에 꺾이면서 또 반사 이익을 본 기업이 있죠. 예, 바로 우리 현대 기아차인데 일각에서는 도요타 대규모 리콜 사태로 우리 현대 기아차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반사 이익은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지난 1월에 현대차 미국 법인의 미국 시장 내 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4.4% 증가한 3503대에 달했습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지금 전년 대비 0.1%의 판매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5.3%에서 지난 1월에는 7.5%로 단기간에 2.2%포인트나 급등을 했는데요. 작년 연간 시장 점유율보다도 0.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리콜과 생산, 판매 중단 조치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도요타의 시장을 지금 경쟁 차종이 많은 현대기아차가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HMC 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은 2009년 판매량 기준으로 현대차의 경우는 미국 판매의 최대 77%, 기아차는 71%가 도요타의 리콜 대상 차종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마침 또 현대와 기아차는 신차를 내놓고 공격적인 마케팅도 시작을 했는데요. 현대차는 신형 소나타로 또 기아차는 소렌토 R 등으로 도요타 리콜 대상인 캠리 등의 수요를 대체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시장의 특성상 한 번 점유율이 떨어지면 회복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적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미래형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카 부문에서 리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토요타의 앞으로 성장성에 커다란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물가가 지금 좀 불안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전기 그리고 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 올리는 쪽으로 한번 주력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곧 현실화될 거라면서요, 이 부분은. 네, 그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녹색성장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녹색성장 7대 실천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입니다. 네. 이에 따르면은 가스 요금은 오는 3월부터 국제유가에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로 복귀가 되고 전기 요금도 올해 연료비 연동제 모의 시행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가격이 전면 현실화됩니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수차례 동안 이 에너지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왔는데 이번에 시행 시기와 방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비교적 낮게 유지됐던 가스 및 전기 요금은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같은 에너지의 원가주의 요금 체계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복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어제 녹색이가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밖의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녹색이는 우선 지금 개도국의 수자원 확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 녹색 성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겠다는 녹색 성장 국제 협력의 확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녹색위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물 관련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네. 또 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삼은 10대 녹색 핵심 녹색 기술도 발표를 했는데 이 차세대 2차 전지와 LED 조명 및 디스플레이, 그린 PC와 고효율 태양 전지 등이 모두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 밖에도 주력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녹색화를 추진하고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절약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의 핵심 과제도 본궤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헬스케어 관련한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과 동시에 얼마 전에 월가에대해서 칼을 빼들었었습니다. 금융개혁안, 강력한 규제를 외쳤는데요. 사실상 이 규제를 맞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전 연준 의장인 폰 볼커 지금 위원장으로 알려지고 있죠. 때문에 볼커 룰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볼커 룰을 우리 정부는 똑같이 답습하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내놓았다고요. 일단 볼커 룰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우리 정부 입장까지 들어보죠. 네, 이 볼커 룰이라는 거는 지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월가 대형은행들의 규모와 또 투자 범위를 제한하고 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자는 내용으로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일컫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의 폴 볼커 위원장이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 같은 볼커 룰이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어제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입을 모아서 이 미국식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곽승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초등학생 수준의 자율만 허용된 상황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막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인데 이 대학생이 MT 가서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규제를 좀 강화해서 고등학생 수준의 자유를 활용하려는 선진국, 즉 미국이죠.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정에는 많이 차이가 있다면서 그 이유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사후적인 감독과 모니터링은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를 하되 이 금융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 금융 시스템 개편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였습니다.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주요 지수의 경우에 비춰봤을 땐 혼조를 보이긴 했지만 다우와 S&P 500으로만 봤을 때는 사흘 만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ISM 1월 서비스업 지수가 기대에 미흡했고요. 좀 괜찮게 기대를 했었던 고용지표마저도 조금은 고용지표 내에서 엇갈린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화이자 실적 전망치마저 기대를 하회하면서 실적, 지표 모두 실망하는 모습이 주가에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한편 유럽 증시도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 이 같은 영향을 좀 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